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모양새인데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사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소식에 여야는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쫄리면 지는 겁니다.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입니다. 자, 아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도 들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야당 반응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이 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때까지 범죄 혐의자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정도까지야 일반적인 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가정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법 왜곡죄라든지, 네, 그리고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리수이다. 그럼 무리수라는 것이 바둑에서는 결국에는 과욕을 부려서 두는 수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다. 나 역시도 수사를 공평하게 받겠다. 재판을 공평하게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사 기간까지도 내가 권력의 힘으로 눌러보겠다. 네, 그리고 재판부의 권한까지도 내가 힘으로 눌러보겠다. 결국은 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건 무리수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결국에 바둑에서 무리수 끝에는 패배뿐이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인 선상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창작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창작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 닷새 만에 그 증거들 또 재판의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바둑의 무리수 얘기하셨는데요. 그 바둑에 보면 또 대마 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기소 배경에 대해서 매우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42억이라는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가는 입장료를 대납을 했다는 건데요.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증거나 녹취록도 없이 이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대납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더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방용철이라든지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어떤 진술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 안부수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안부수 씨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이후부터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 조금 불리한 그것을 행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41억을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줬는데 왜 본인이 직접 전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보고했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현재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제대로 소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뭐 다른 의혹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그 창작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걸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창작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한 배경이 방금 말씀드렸던 41억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없고 예. 전화도 전원 증거이고 또 이렇습니다. 사실 그 수원 지방 법원에서 예, 네. 안부수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벌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같은 것을 두고 검찰이 다르게 기소를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북 송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하는 말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대북이 그 송금 당시 이 활동 당시에요. 주가가 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예. 이게 지금 그 원인 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관계가 누구나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동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군 이래에 평화부지사라는 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당군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왜 만들었느냐 도대체. 예. 네, 그리고 이 평화부지사를 임명을 했는데 예.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사람 자체가 쌍방울에서 임원으로 고문으로 활동하던 자이더라. 예.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한 이후에 대북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불법 송금 등의 행위들을 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의 지사가 이러한 직위를 만들고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자가 했던 대북 활동을 나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원인 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 아. 그러면 지금 없던 직위를 만들고 임명했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평화부지사를 만들었던 건 역시도 무리수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에서 국정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에 알고 있던 것들은 국정원에서 나온 보고가 민주당에서 그거를 취사 선택했다. 대법원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또 주가 조작을 하는 거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재판부에 나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가 조작이라는 건요. 예.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는 작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주가 조작은요. 1차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놨는데 실제로 실패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만 가지고 예. 주가 상승이라는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네, 경기도지사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꾸몄습니다. 800만 달러를 지금 불법 대북 송금하는 일을 흔적을 남기려고 했을 리가 없죠. 아. 서로 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의 지사와 직접적인 통화 같은 것들 기피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정치권에서 누구나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서 이걸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네.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 이재명 대표가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자, 저렇게 이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누군가 술 먹다 전화를 바꿔줬다.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말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상황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원점으로 돌려놓고 보면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지금 예. 여기 박원순 전 시장이나 정강원 도지사 같은 경우를 동행을 했는데 그렇죠. 가고 싶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 대선에 꿈이 있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에 본인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부담을 느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평화부지사를 임명을 한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이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당연히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쌍방울까지도 개입시켰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정황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법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원인조차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쌍방울이 무엇 때문에 8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네네. 북한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예. 이렇게 지금 그 불법 송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뒷배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최소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로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박원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사람들이 가는데 이재명 지사는 못 가니까 이걸 급해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충분히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분야 그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일괄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결론은 이 법정에서 소명을 하는 거는요 추측과 예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왜 증거를 남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로가 리스크가 있어서 그 리스크를 우려해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면 계약이라든지 녹취라든지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서로 간의 상식인 거예요. 아니 근데 재판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재판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재판부가 이번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재판을 기피했다거나 아니면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신뢰성을 잃었다. 또 진술을 좀 번복한 예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김성태 씨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쌍방울 전 방용철 부회장이라든지 예. 안부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명의 진술과 1명의 진술에 대해서 3명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부수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예.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불리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쌍방울에서 본인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정황이 발생한 이후부터 좀 진술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슈를 가지고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국심을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 네, 지금 이제 검사들이 기소한 사항이 3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것이 맞아요. 하나가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사건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자체도 직접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일관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진술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재판정에서 네.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한 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상적으로는 북한에 돈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지금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증거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더 다른 증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재판 결과가 다음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수 있는지는. 다음 대선 전에 나와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만에 하나 대표가 되었을 때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냐 안 하냐라는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이전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숱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만약에 유죄가 확정날 사람이라고 하면 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잠시라도 이름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들이 상당히 재판 지연이 됐어요. 이거 사법 방해에 의해서. 예. 그럼 지금 이제 여기 대북 송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진술 번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 등등등등으로 해서 예. 지금 이게 재판 기간들이 계속해서 무기한 거의 연기되고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3년 후 대선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결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하는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창작 수준이다. 뭐 이렇게 계속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재판해서 그냥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요,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재판도 있지만 예. 사실 상대는 인정하지만 또 본인 당사자는 인정하지 못하는
재판 결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민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정말 그랬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지 그 이후에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재판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고요. 이 재판이 지금 4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사실 대장동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게이트에 준하는 수준의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비교적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하는 위중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잖아요. 너무 지엽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뭐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야당의 대표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의 지도자를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까지로 이어질 큰 문제로 만든 것이 야당이 보기에는 정치적 노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기각했던 재판 판사 역시도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유죄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시장 당시에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이거 무능한 거죠.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하는 거 몰랐다? 이거 무능한 거죠.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재명 현 당대표가 정말로 이 정도까지 무능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시에 정말 권력형 온갖 불법 행위들을 벌였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재판 이제 기소가 된 상대방에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처를 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이라는 이 논란이 일었던 당헌당규 개정안 어제 민주당 당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있죠. 당내에서 친명을 빌는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여러 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성급했다. 굳이 지금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상호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토론을 할 때는 격렬하게 모두의 주장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또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후련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또 결정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한 것도 당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도는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원 20%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건데요.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지적을 받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말은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의원식 국회의장이라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소지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 했어야 되냐 하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개딸들이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자꾸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잘못된 당원 변경이다라고는 얘기들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이재명 추가 기소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범죄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이 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존경이나 인품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에 의해서거든요. 근데 이 힘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 굉장히 분열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의 시초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여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이를 거부하고 법을 거부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 만들어진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야당은 요거와 관련해서는 7월 초인가요? 7월 초인가 말인가요? 네. 이때까지 확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이 순직한 게 작년 7월 19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예. 왜 뭐 공수처가 지금까지 통신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대통령과 이종석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공수처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통신 기록 그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종석 대사를 호주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것까지 다 합치면은 공수처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1년이 다 도래하기 전에 네. 빨리 통과시켜서 특검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숙려 기간도요. 예. 이미 21대 때 저희가 발의를 해서 재표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숙려는 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은 수사하고 있는데 좀 결과 보고 그러고 나서 특검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게 절차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발동돼서 네. 지금 재표결에서조차도 부결이 된 것을 상황이죠. 또다시 이렇게 올린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는가. 이건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거 자체도 예. 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공수처에서도 이 통화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어느 세월에 특검법 통과시키고 또 특검 구성해서 그 통화기록을 지금 7월 중순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언제 통화를 했든 통화한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업무 관계인데요. 네네. 예, 누구랑 통화를 했든 간에요. 장관 어떤 누구와 통화했든 간에 이거 자체로 어떻게 문제를 삼고 이걸로 어떻게 제 증거를 잡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특검법을 몰고 가려는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계속해서 숱하게 말하지만 공수처 민주당이 이런 수사들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다. 예. 1,000억이나 들여서 그리고 매년 200억의 예산을 드리고 있는 기관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 대한민국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예. 특검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밝혀낸 사례조차도 별로 없다. 이 기존의 검찰 수사를 답습했을 뿐이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건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네.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진짜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완전 보이콧해야 되는지,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어떤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뭔가를 예단하고 이렇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애초에 보이콧하고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도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상임위라도 받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은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안에서 싸워보겠습니다도 예. 저는 명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제가 국민의힘에 조금 쓴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네네. 그냥 보이콧을 한다거나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논쟁만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의 결국은 민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정책들을 내고 그리고 민심에 호소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최측근들과 영기인사를 회동하는 사실도 전해졌어요. 다음 주 중에 이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대다수가 90% 이상 출마 가능성을 좀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 단계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는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응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뭐 민주당 내에서 의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확실히 했다는 거는 저는 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여당 대통령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혼란 속으로? 네, 그러니까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오고 예. 또 본인이 두 가지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과의 이런 불화라든지 당내 불화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출마한 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 까봐야 알겠지만 예.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룰에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